1994년 가을, 섬진강을 따라 코스모스가 만발했습니다. 박금수는 빈집을 쓸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딸 지혜는 광주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며 아이들 밥 챙기는 것을 보람으로 살았던 금순에게 자녀들의 빈자리는 거대한 구멍처럼 느껴졌습니다. 50세의 금수는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을 돌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집이 너무 조용해요. 애들 소리가 그리워요. 남편 박종수는 신문을 접으며 답했습니다. 그렇긴 하지. 근데 이제 우리도 나이 들었으니 편하게 살아야지. 종수는 순천 농협지점장으로 성실하게 일했지만 감정 표현에 서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후 교회 김 목사가 금순에게 다가왔습니다. 권사님, 혹시 아이 한 명 더 키워보실 생각 없으세요? 소망의 집에 10살짜리 남자아이가 있는데 나이가 많아서 입양이 안 돼요. 다들 갓난아기만 찾으니까요. 그런데 참 착한 아이거든요. 금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0살이면 이미 기억도 있고 성격도 형성된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나이이기에 더욱 절실하게 가족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애들이 그 나이였을 때가 가장 귀엽고 예뻤는데. 금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종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 하나 더 키워볼까요? 큰 아이요. 10살. 종수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10살이면 벌써 다 컸는데 적응이 쉽지 않을 텐데요. 그래도 한번 만나나 봐요. 만나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잖아요. 다음 주 토요일, 부부는 순천 시내 소망의 집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낡은 3층 건물, 마당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지만 어딘가 생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민호는 5년 전에 들어왔어요. 시어머니가 재혼하면서 맡기셨죠. 몇 번 위탁 가정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말수가 적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해요. 보육원 원장이 설명했습니다. 민호는 건물 뒤편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낡은 만화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짧게 깎은 머리, 큰 눈, 앙상하게 마른 몸. 금순이 다가가자 민호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녕, 이모야. 이름이 뭐니? 민호는 대답하지 않고 다시 책을 봤습니다. 금수는 민호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무슨 만화책 보니? 아, 슬램덩크. 이모도 그거 좋아해. 민호가 잠깐 금순을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또 떠나갈 사람일까? 아니면 진짜 머물 사람일까 하는 의식. 금순의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민호야, 이모랑 아저씨 집에 놀러 올래? 우리 집 뒤에 섬진강이 있는데 물고기도 많아. 개도 있고. 민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 한마디에 금수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가 필요한 건 사랑이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절대 떠나지 않을 사랑. 3개월간의 입양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서류 작성, 가정 방문, 상담. 그동안 금수는 주말마다 민호를 데려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섬진강에서 물수제비 뜨기, 마당에서 배드민턴, 함께 떡볶이 만들. 민호는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1994년 2월 15일, 민호가 정식으로 박신의 가족이 됐습니다. 낡은 운동 가방 하나에 옷 몇 벌, 만화책 2권, 낡은 곰 인형이 전부였습니다. 민호야, 여기가 내 방이야. 내 집이야. 금수는 민호를 위해 새 이불, 새 책상, 새 옷장을 준비했습니다. 민호는 방을 둘러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몇 주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민호는 밥을 먹을 때 그릇을 꼭 껴안았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면 움찔했습니다. 밤에는 악몽을 꾸며 소리 지르기도 했습니다. 괜찮아, 민호야. 엄마가 여기 있어. 안전해. 금수는 그럴 때마다
민호의 방에 가서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입양 3개월째 되던 날, 금수는 특별한 준비를 했습니다. 미역국, 갈비찜, 잡채, 떡, 과일까지 한 상 가득 차렸습니다. 민호야, 오늘이 우리 집에 온 지 꼭 3달째야. 생일 대신 축하하는 거야. 민호는 상을 보며 눈이 커졌습니다. 저 먹으라고요? 그럼 우리 아들 먹으라고 만든 거지.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호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미소. 어머, 우리 민호 웃네. 웃는 거 처음 봐. 금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종수도 신문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금수는 종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다 잘 될 거예요. 우리 민호 이제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사랑으로 다 치유할 수 있어요. 종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민호도 행복할 거요. 창밖으로 섬진강 물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다는 것을. 1995년 봄, 민호는 섬진강 초등학교 5학년에 전학했습니다. 첫날부터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시골 학교라 전학생이 드물었고 아이들은 새로운 친구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야, 너 어디서 왔어? 보육원에서 왔어요. 그 한마디가 민호의 학교 생활을 결정했습니다. 아이들은 노골적으로 피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민호는 혼자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교과서가 사라졌다가 쓰레기통에서 발견됐습니다. 가방이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화내지도 선생님께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참았습니다. 민호야, 학교 재미있니? 금순이 물으면 민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민호는 자주 멍든 얼굴로 집에 왔습니다. 찢어진 교과서, 찢어진 체육복. 금순이 물어도 민호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어디 부딪혔니? 그냥 넘어졌어요.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학교에서 너무 위축돼 있어요. 친구들이 놀리는데 전혀 반응을 안 해요. 그게 더 걱정입니다. 보통 아이들은 울거나 화를 내는데 민호는 마치 단절된 것 같아요. 금수는 민호와 긴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민호야, 학교에서 무슨 일 있니? 엄마한테 말해봐. 아무 일도 없어요. 친구들이 괴롭히니? 아니요. 민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금수는 문 앞에 서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무렵 집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금순의 가위가 사라졌다가 민호 책상 서랍에서 나왔습니다. 거실 시계가 없어졌다가 민호 방 이불 속에서 발견됐습니다. 민호야, 왜 이걸 가져갔니? 저 안 가져갔어요. 누가 제 방에 놓은 거예요. 종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여보, 저 애가 거짓말을 해요. 분명히 자기가 가져갔으면서. 5학년 여름, 사건이 터졌습니다. 민호가 학교에서 늦게 돌아왔습니다. 오후 6시가 넘었는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8시쯤 민호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교복은 찢어졌고 턱에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민호야, 어디 있었어? 무슨 일 있어? 금순이 다가가려는 순간 민호가 폭발했습니다. 싫어요. 다 싫어요. 민호는 가방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책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애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정보 돈 받으려고 날 데려왔대요. 아무도 진짜로 날 원하지 않는데요. 금수는 당황했습니다. 민호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민호야, 그게 무슨 소리? 우리는 널 진짜 아들로 생각해.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민호는 소리를 지르며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금수는 한참을 서 있다가 민호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민호야,
문 열어. 엄마랑 얘기하자. 대답이 없었습니다.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널 사랑해. 진짜야. 우리는 내가 필요해서 데려온 거야. 한참 후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금순이 민호를 꼭 껴안았습니다. 처음엔 뻣뻣하게 서 있던 민호가 천천히 몸에 힘을 빼더니 금순의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곳에서 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엄마, 민호가 처음으로 금순을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엄마, 저 버리지 않을 거죠? 절대 안 버려. 민호는 우리 아들이야. 피는 안 섞였어도 마음은 진짜 아들이야. 금순도 울었습니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금순은 종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민호가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한 민호는 급격히 변했습니다. 키가 170cm를 넘어 목소리도 굵어졌습니다. 사춘기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온 것은 더 심한 문제 행동들이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물건을 집어던졌습니다. 숙제가 안 풀리면 공책을 찢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도벽이었습니다. 금순의 지갑에서 돈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000원, 다음엔 50,000원. 종수의 지갑에서도 돈이 사라졌습니다. 종수는 참다 못해 민호를 불러 앉았습니다. 민호야, 아빠한테 솔직히 말해봐. 내가 가져간 거지? 아니에요. 왜 저를 의심하세요? 거짓말하지 마.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겠냐? 저 안 가져갔다니까요. 민호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믿지 못하면 경찰 불러요. 저 여기 나갈래요. 민호는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금순이 막아섰습니다. 민호야, 진정해. 아빠도 화내지 마세요. 얘기할 거 없어요. 민호는 금순을 밀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옷은 흙투성이,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13살 아이에게서 그날 밤 종수와 금수는 처음으로 크게 다퉜습니다. 여보, 이러다 큰일 나요. 저 애를 병원에 데려가야 해요. 안 돼요. 우리 민호 아픈 거 아니에요. 사춘기예요. 언제까지 참아요? 저 애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요. 여보가 너무 엄하게 대해서 그래요. 내가 엄한 게 아니라 당신이 너무 감싸요. 두 사람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자기 방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이상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창밖으로 섬진강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1996년 여름, 폭염이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섬진강 물도 반쯤 말라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민호는 중학교 2학년이 됐지만 학교는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교복을 입고 나가지만 학교로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금수는 민호의 행동을 주시했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민호의 눈은 점점 초점을 잃어갔고 말투는 흐릿해졌습니다. 손은 항상 떨렸고 식욕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금순이 빨래를 하다가 민호의 긴팔 티셔츠를 발견했습니다. 한여름인데 왜 긴팔을 입었을까? 그날 저녁 민호가 반팔을 입고 저녁을 먹을 때 금수는 민호의 팔을 보았습니다. 팔꿈치 안쪽에 작은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민호야, 팔에 그거 뭐니? 민호는 재빨리 팔을 숨겼습니다. 목이 물린 거예요. 그게 목이 물린 자국으로 보이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호는 밥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금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다가 민호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민호가 팔에 주사기를 꽂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알 수 없는 액체가 든 작은 병, 면봉, 라이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야, 그게 뭐니? 뭘 하는 거니? 금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약이에요. 아픈 데 있어서. 무슨 약이 주사기로 놓는 약이야. 금수는 민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자국들이 여러 개였습니다. 금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우리 민호가. 민호는 물건들을 재빨리 가방에 쑤셔 넣고는 방을 나갔습니다. 민호야, 어디 가? 하지만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수는 바로 종수를 깨웠습니다. 여보, 민호가 약을.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종수는 급히 옷을 입고 민호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민호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금순과 종수는 경찰에 신고하고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순천 시내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금수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밤에는 잠을 자지 못하고 현관문만 바라봤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소문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박신의 입양아가 약쟁이래. 그러게 남의 자식 키우면 안 되는 거야. 2주가 지난 어느 날 새벽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순이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민호였습니다. 하지만 수척하고 눈 밑은 시커멓게 패이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민호가 쓰러졌습니다. 금순과 종수는 민호를 들어 안방으로 옮겼습니다. 병원 가야 해요. 안 돼요. 병원 가면 경찰 부를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돌봐야 해요. 금수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다시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민호는 온몸을 떨었습니다. 땀을 흘리고 구토하고 환각을 받습니다. 엄마! 저기 뭐가 있어요. 저기. 괜찮아, 민호야. 아무것도 없어. 엄마가 여기 있어. 금수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밤에는 더 심했습니다. 민호는 소리를 지르고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종수가 민호를 붙잡 금순이 이마를 닦아줬습니다. 3일째, 일주일. 서서히 증상이 완화됐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민호야. 다 괜찮아. 이제 괜찮을 거야. 2주가 지나자 민호는 많이 회복됐습니다. 식욕도 돌아오고 웃음도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약 절대 안 해요. 금순과 종수는 믿고 싶었습니다. 민호가 달라졌어요. 이제 정말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종수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한국은 IMF 외환위기의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순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농협도 구조조정이 시작됐고 종수는 명예퇴직을 종용받았습니다. 여보, 어떡해요? 퇴직금 받아서 당분간은 버틸 수 있어요. 다른 일을 찾아봐야죠. 종수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민호는 이런 분위기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다시 학교를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학교 가야지. 가기 싫어요. 애들이 다 알아요. 제가 약쟁이라는 거.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금순이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금수는 장을 보는 것조차 고역이 됐습니다. 1997년 겨울, 어느 날 밤 민호가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금수는 민호의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안에는 본드통과 이상한 알약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호야! 금순이 소리쳤습니다. 민호가 돌아섰다. 그 눈빛에는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얘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게 뭐니? 약 안 한다고 약속했잖아. 약속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엄마도 날 버릴 거잖아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다 그래요. 진짜 엄마도, 위탁 가정들도 다 날 버렸어요. 엄마도 결국 똑같을 거예요. 아니야, 민호야. 엄마는 절대 널 버리지 않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빠 일자리 없어졌잖아요. 돈도 없잖아요. 저 때문에 돈 더 들잖아요. 민호야, 그게 무슨 말이니? 우린... 됐어요. 민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금수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종수가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금수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힘으론 안 돼요. 전문가 도움이 필요해요. 정신병원이든 재활센터든. 그럼 민호가 기록의 남자나요. 평생 그 낙인을 안고 살아야 해요. 지금처럼 가다간저 애가 죽을 수도 있어요. 당신은 왜 모르는 거요?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거라고. 그럼 어떡하라고요? 포기하라고요? 포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도움을 주자는 거요. 그들의 싸움은 깊어졌습니다. 밤마다 방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998년 새해가 밝았지만 박신의 집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종수가 민호를 불러 앉았습니다. 민호야, 아빠가 솔직하게 말할게. 너 지금 상태로는 안 돼. 우리가 너를 재활센터에 보내려고 해. 싫어요. 내 선택이 아니야. 이건 아빠가 정한 거야. 못 가요. 저 거기 안 가요. 엄마! 금수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이건 내가 결정할 문제요. 종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엄마도 저 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민호야. 이건 널 위한 거야. 거짓말! 다 거짓말이에요. 민호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새벽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금순과 종수는 심각하게 대화했습니다. 재활센터 보내는 게 맞는 걸까요? 지금 상태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전문가들이 있는 곳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 해요. 민호가 우릴 미워하겠죠. 미워해도 살아야죠. 사랑하니까 보내는 거예요. 창밖으로 섬진강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1998년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섬진강물마저 말라 바닥이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16세가 된 민호는 이제 80cm에 가까운 키에 근육질 몸을 갖게 됐습니다. 완전히 성인 남자의 체격이었습니다. 8월 중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금수는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 갈치구이, 된장국, 소박하지만 정성 들인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말씀드릴 게 있어요. 금순과 종수는 놀라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가 먼저 대화를 시작한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뭔데, 민호야? 제 진짜 엄마 이야기 하고 싶어요. 금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4년간 함께 살면서 민호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말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말하고 싶으면 말해봐. 우리가 들을게. 민호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제 진짜 엄마는 저를 버렸어요. 제가 5살 때 새해 아빠가 생겼는데 그 사람이 저를 싫어했대요. 그래서 엄마가 저를 교회 앞에 놓고 갔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후로 저는 여러 곳을 돌아다녔어요. 위탁가정 3곳. 한 곳에서는 아저씨가 저를 때렸어요. 많이 팔이 부러진 적도 있어요. 종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더 나쁜 일이 있었어요.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금수는 무슨 일인지 짐작했고 차마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약을 한 것도 그래서예요. 약을 하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게 좋았어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저한테 잘해줬어요. 진짜로. 처음으로 저를 아들처럼 대해줬어요. 근데 저는 그게 무서웠어요. 언젠가는 또 버려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금순이 자리에서 일어나 민호를 안았습니다. 민호야, 절대 안 버려. 절대. 저도 알아요. 이제 알아요. 엄마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진짜 저를 사랑하는 거. 민호도 금순을 안았습니다. 종수도 자리에서 일어나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호야, 우리는 내 부모다. 피는 안 섞였지만 진짜 부모야. 절대 버리지 않아.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화하고 웃고 함께 TV를 봤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호는 달라 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마당도 쓸었습니다. 우리 민호가 정말 달라졌네. 금수는 종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질 것 같아요. 종수도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드디어 저 애가 마음을 열었나 봐요. 3일간은 평화로웠습니다.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금수는 이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길 바랐습니다. 민호는 아침마다 엄마, 오늘 뭐 드릴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종수와 함께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기도 했습니다. 아빠, 여기 이렇게 자르면 되죠? 그래, 잘하네. 우리 민호 손재주가 좋구나. 민호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금수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런 평범한 순간이 이렇게 소중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8월 18일 목요일 저녁, 평소와 같은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순천역에 가봐야 해요. 종수가 말했습니다. 일자리 면접이 있어서요. 새벽 5시에 나가야 해요. 금수는 기뻐했습니다. 정말요? 어디예요? 부산 쪽 회사인데 지점장 자리래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잘 됐으면 좋겠어요. 민호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금수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녁 10시, 종수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 먼저 자요. 그래요, 여보. 푹 쉬어요. 금순도 곧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민호는 자기 방에 있었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민호의 방 불이 꺼졌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새벽 3시, 금수는 이상한 기척에 잠에서 깼습니다. 무언가 방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뜨자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방 안에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얼굴. 민호였습니다. 상의를 벗은 민호가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이상한 눈빛으로 금순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금순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민호야, 왜 그래? 어디 아파? 금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금순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민호가 움직였습니다. 금순의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요. 아빠 깨우지 마세요. 민호의 손은 차갑고 강했습니다. 엄마가 날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할 수 있죠? 금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아니었습니다. 금순은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너무 강했습니다. 그때 종수가 깼습니다. 이 새끼가 뭐 하는 짓이야? 종수가 벌떡 일어나 민호를 잡아챘습니다. 민호와 종수는 바닥으로 굴렀습니다. 침대 옆 탁자가 넘어지며 시계가 깨졌습니다. 경찰 불러, 빨리! 종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금수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가 바닥에 떨어진 화병을 집어 들었습니다. 도자기로 만든 무거운 화병이었습니다. 아빠, 비켜요. 민호야, 정신 차려.
화병이 종수의 이마를 강타했습니다. 종수가 쓰러졌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안 돼! 금순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호가 금순을 돌아봤습니다. 봐요. 다 엄마 때문이에요. 금순은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침대에서 뛰어내려 강문으로 달렸습니다. 민호가 뒤쫓았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금수는 복도를 지나 현관으로 달렸습니다. 손이 떨려 문고리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간신히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금수는 맨발로 마을 길을 뛰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이웃집 불이 켜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금순 씨! 금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민호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씨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민호는 이미 뒷문으로 도망간 후였습니다. 종수는 거실 바닥에 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민호를 찾아야 해.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섬진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씨네 가족은 영원히 깨져버렸습니다. 새벽 4시 최 경사가 출동했습니다. 마을 청년 셋과 함께 박씨네 집을 수색했지만 민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색대를 꾸려야겠습니다. 종수는 순천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이마를 12반을 꿰맸습니다. 다행히 뇌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충격이 컸을 겁니다. 며칠 입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금수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봤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호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순천역 근처 폐건물에서 민호가 발견됐습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곁에는 빈 약병들이 굴러다녔습니다. 약물 과다 복용으로 보입니다. 민호는 순천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위세척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광주의 정신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법원의 명령이었습니다. 광주 국립정신병원의 정신과 의사가 여러 차례 민호를 진찰했습니다. 품행장애, 경계선 성격장애, 약물 의존 중입니다. 의사가 금순과 종수에게 설명했습니다. 입양 전부터 이미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어린 시절의 학대와 버림받음의 경험이 심각한 애착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치료할 수 있나요? 금순이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장기간의 치료와 약물, 요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일주일 후 금순과 종수는 면회를 갔습니다. 민호는 하얀 병원복을 입고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목과 발목에는 가죽끈이 묶여 있었습니다. 약에 취한 듯 눈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민호야. 금순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민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금순을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왜 그래? 왜?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 말에 금수는 무너졌습니다. 이유도 없었습니다. 엄마를 사랑하지 않니?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요. 엄마, 제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법원은 민호에게 치료 감호를 선고했습니다. 무기한 정신병원 수용이었습니다. 금순과 종수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호의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모르겠소. 종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금수는
시장에 갈 수 없었습니다. 교회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종수는 더 이상 일자리를 찾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소주 한두 잔, 그 다음엔 한 병, 나중엔 하루에 두세 병. 여보, 술 좀 줄여요. 이것밖에 할 게 없소. 2003년 가을, 종수가 쓰러졌습니다. 간경화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지만 이미 말기였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길어야 몇 달입니다. 종수는 병실 침대에 누워 금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무슨 소리예요? 여보도 피해자예요. 민호를 용서할 수 있겠소? 금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직은. 2003년 11월 15일, 종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60세였습니다. 민호는 장례식에 오지 못했습니다. 수감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종수가 떠나고 금수는 홀로 남았습니다. 아들 민수는 서울에서, 딸 지혜는 광주에서 가끔 내려왔습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살아요. 아니야. 엄마는 여기서 살 거야. 섬진강이 보이는 이 집에서. 시간은 흘렀습니다. 민호에 대한 소식은 가끔 사회복지사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석방 심사가 여러 번 있었지만 매번 실패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금수는 민호를 면회 가지 않았습니다. 1998년 병원에서 본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27년 동안 단 한 번도. 왜 안 가세요? 사회복지사가 물었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를 보며 그날 밤이 떠올라서. 하지만 가끔 민호를 생각했습니다. 10살의 민호를. 낡은 운동 가방을 들고 왔던 그 아이를. 처음으로 작게 웃어주었던 그 순간을. 민호야, 넌 지금 어떻게 지내니? 2010년 금수는 순천 YWCA에서 열린 입양 가족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용기를 냈습니다. 금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27년 만에 저희 아들은 해 치료했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금순을 봤습니다. 동정이 아니라 이해의 눈빛이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금순을 위로했습니다. 금순은 처음으로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금순은 매달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안 돼요. 저는 사랑하면 다 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틀렸어요. 신호가 보이면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거짓말, 도둑질, 약물, 폭력. 이건 사랑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금순의 말은 많은 부모들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금순 씨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우리 아들을 병원에 데려갔어요. 2025년 여름, 78세가 된 금수는 여전히 섬진강이 보이는 그 집에 산다. 벽지는 누렇게 변했고 마루는 삐걱거립니다. 민호의 방은 그대로 있습니다. 27년 동안 한 번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문을 열고 들여다봅니다. 왜 저 방을 정리하지 않으세요? 딸 지혜가 물었습니다. 모르겠다. 정리하면 진짜로 끝나는 것 같아서. 엄마, 벌써 27년 지났어요. 이제 놓아주셔야 해요. 놓아준다는 게 뭘까? 용서하는 걸까? 있는 걸까? 엄마는 아직도 민호를 용서하지 못했어.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 그냥 여전히 아파. 오늘도 금수는 마루에 앉아 섬진강을 바라봅니다. 강물은 여전히 흐릅니다. 27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저녁 해가 섬진강을 붉게 물들입니다. 금순의 주름진 얼굴에도 붉은 빛이 내려앉습니다. 78년, 인생의 주름마다 이야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금수는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더 일찍 알았다면, 더 일찍 병원에 데려갔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면. 하지만 이제 그런 생각은 소용없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민호야. 금수는 강물을 보며 말합니다. 넌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니? 아직도 그 병원에 있니? 엄마 생각은 하니? 대답은 없습니다. 강물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금수는 천천히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저녁을 준비해야 합니다. 혼자지만 밥은 먹어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라도 금수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합니다.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이 없기를, 사랑이 맹목이 되지 않기를, 신호를 무시하지 않기. 사랑은 위대하지만 만능은 아니에요. 어떤 상처는 너무 깊어서 사랑만으로는 치유할 수 없어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징후가 보이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움을 구하세요. 병원에, 상담소에, 전문가에게. 당신의 사랑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27년 동안 이 고통을 안고 살았어요. 남편을 잃었고 아들도 잃었어요. 하지만 만약 제 이야기가 한 명의 부모라도, 한 명의 아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이 고통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밤이 깊어갑니다. 섬진강은 어둠 속에서도 흐릅니다. 금수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듭니다. 내일도 해는 뜰 것이고 강물은 흐를 것이고 금수는 살아갈 것입니다. 민호의 방문은 오늘도 닫혀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금수는 그 방에서 10살 민호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한청일 것입니다. 하지만 금수는 그 소리에 위로받습니다. 적어도 한때는 행복했었다는 증거니까. 잘 자거라, 민호야. 금수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립니다. 어디에 있든 무얼 하든 엄마는 말을 잊지 못합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용서한다고. 결국 금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을 감습니다. 내일 또 해가 뜨면 강물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27년째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섬진강의 물소리만이 금순의 고백을 듣고 있습니다. 강물은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럴 뿐입니다. 영원히.